최고 망수왕자. 야, 유림님 왕 뭐 그러면 운영전이 왜 반항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빨갛게 들어갔어. 자, 가수설을 잠깐 봐주세요. 제가 풀까지는 설명을 했죠. 풀까지는 설명한 것 같고. 이제 안 풀었다. 운영전부터는 해야 되죠. 운영전은 내가 좀 하다 말았네. 반만 했어요. 그죠? 반만 했죠. 제가 저번에 숙제 안 해오니까 이걸 다 본 거고. 다섯 문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더워. 아니지 뭐 니네만의 잘못이겠니? 내가 분명히 어머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 어머니들도 잘못한 거지. 어머니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불효자야. 서울에 부산경기를 한다고? 라고 들지 않니? 뭐 프린터가 독서실인데 뭐 어쩌라고. 나쁜 거고 뭐 어쩌라고. 프린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뭐 그런 거야? 얘기한 거야. 네 얘기. 자, 그 운영전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준혁. 네. 액자식 구성은 시간적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역으로 역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역순행이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액자 안의 이야기만 보면 역순행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액자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쨌든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가지고 꿈으로 들어간 상태까지 들어가야지 역순행인 게 성립하는 거지, 안에 있는 가운데 이야기만 가지고는 역순행 자체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액자식은 역순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역순행이 다 액자식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 환문구조도 같이 가는 거죠. 특히 어쨌든 이게 교과서 부분 자체가 꿈을 깨는 가면이나 이런 것도 나와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강몽하고 어느 부분에서 인몽하고 이런 것들도 그 문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고, 맨 마지막에 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당연히 주제를 암시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문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따로 그냥 밑줄 같은 거 주면서 여기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각적으로 보긴 해야 돼요. 시 자체가 빠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지문 자체 구성이 좀 짧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은 당연히 외화 부분이 아니라 내화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지문 자체가 전체가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문 다 전체적으로 외우는 건 아니라서 일단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은 얘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따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전작 시점이 있는 건 공통점이지만 내화 안에서 1인칭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전소설과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결말 부분의 차이가 보여요. 물론 고전의 일반적인 구성이 딱 그렇다 말아서 없지만 기본적인 내신 구성에서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언해피엔딩 구도가 되는 거고 건성이나 인간구의 구도도 안 가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준혁 제자가 인형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맞아 틀려? 틀렸어요. 왜? 네. 나는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저도요. 네. 뭐라는 거야? 이제 조금씩 느낄 거야. 네. 학교 애들도 못 누르면 수능 가서 애들 못 누른다. 물론 누른다 뭐한다 이게 좀 애매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 경쟁에도 못 이기면 전국가 애들 못 이긴다. N수생 뭐를 이길 건데? 이따위로 공부해서? 뭐 이런 얘기 듣고 싶냐? 아니잖아, 그지? 단어 모르면 죄악인가요? 당연한 얘기 하지 마. 단어 모르는 건 죄악이죠.
야, 내시니까 좋지만 이렇게 시험 보고 니한테 이렇게 닥달하는 거지. 이게 모의고사 내가 이거 왜 닥달해?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실제로 수능 수업 할 때 이런 거 안 해. 내시니까 하는 거니까. 내가 참기파랑까지는 참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2개까지는 봐줄 거야. 3개부터는 쭉 2번씩 쓰게 할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따로 제시험 안 본다고. 제시험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제시험 봐봤자 이거 문제 뭐 바꿀 수도 없는데 뭘. 여기 안에서 뭐 보기 순서만 바꿀 건데 2번씩 써오게 할 거야. 그게 누가 되든. 그래서 니네한테 채점 안 시키는 거야. 사기칠까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설마 이러지 않겠지? 오늘 안 온 애들은 뭐 문제 본다고 해서 내가 뭐 정답을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진 않겠지? 니네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친구 잘 되는 거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쓰는 게 공부도 되고. 네가 쓰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딱히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내 조치면 시험 봐서 못 본다고 딸이 뭐 제가 뭘 압박적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점수대가 너무 안 좋으면 어머니한테 전부 다 사진 보내버릴 겁니다. 공부해보라는 얘기예요. 문제 어렵게 안 내. 그러니까 잡서보다는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내긴 했어요. 주관식도 다 그냥 객관적으로 냈기 때문에 문제 쉬워요. 어차피 기출문제 갖고만 낸 거라서. 자, 그리고 제자간형이 뭐냐면 재주나 이런 것들이 뭐 뛰어난 남녀거나 얼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뭐 그런 거라서 얘네들 보면 어느 정도 능력 되는 애들이잖아요.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제자간형에 나온다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대신 영웅은 아니에요. 왜? 얘네가 영웅이라면 지금 상황의 위기를 돌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그냥 죽었다는 거는 영웅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뭐 한 거야? 천상계 인간인데 죄를 짓고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냥? 무슨 소설? 죄를 짓고 밑으로 내려오는 소설. 땡땡 소설. 적강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뭐 적강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물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걔네가 죄를 짓고 인간세로 내려왔다는 지문 자체가 반드시 포함이 돼줘야 되죠.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문제 낼 수가 없으니까. 기본 라인들은. 어차피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1학기도 마찬가지지만 지문 구성 안에서 보일 수 있는 데들만 갖고 내는 거지 거기서 빠져있는 걸 갖고 니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조금 고려해서 움직일 거고 인생무상이란 주제가 들어가는데 가끔 보면 인생무상하고 비슷한 게 이런 뜻도 있어요. 인생무상과 비슷한 게 보면 이런 거 뭐 양가지몽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혹시나 뭐 장주지몽이 나오면 걔는 정답 아닙니다. 장주지몽은 인생무상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장자와 나비가 하나 된다 뭐 이런 뜻이라서 몽자가 똑같이 나와도 한자가 안 맞는 경우가 보통 장주지몽이 나머지가 안 맞아요. 뭐 난갈몽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나머지는 다 맞긴 한데 한단지몽이나 그런 건 다 맞긴 한데 장주지몽 나오면 일단 얘하고는 뜻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따로 없으면 뒤에 서울 청해 유치단의 겨울로 넘어갈게요. 서울 청해 유치단의 겨울은 일단 인명성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우적인 거죠. 왜냐면 얘네들만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가정에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딱히 특정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건 이건 우리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거를 굳이 많이 드러내진 않을 겁니다. 왜? 이 안에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굳이 많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지만 경제에 관한 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돈에 관한 얘기가 네 돈이 있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런 거니까 분명히 물질적인 게 나오죠. 그리고 거리를 봤을 때 전부 다 어때? 이미 경제적인 거나 자본하고 연결된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하고 연결된 거나 자본주의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 볼 때 뭐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든 물질 만능주의든 또는 물신주의든
또는 배금주의건 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 물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거 안에서 변형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음을 숭배하거나 물질의 신을 여기거나 물질만 만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다 자본 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사회 자체가 돈에 의한 위계관계는 어느 정도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라는 사람 자체하고 나하고 볼 때 이미 서로의 뭐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는 대학도 실패하고 지금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이런 술집밖에 갈 수 없는 처지지만 나는 여기 심심해서 그냥 놀러 온 애 같잖아요. 진짜 돈이 궁한 애가 아닌 거죠. 돈이 궁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옛날에 박원서 소설 중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중에 가난한 척 했는데 여자한테 자기 밝혀. 사실은 나는 가난한 척을 한 거야. 뭔 소리야? 원래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서 잠깐 와봤어. 뭐 이딴 얘기하는 소설도 있는데 아니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저씨는 딱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냥 불쌍한 사람이고 나하고 아는 비인간적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좀 더라고 나눈다면 아니 가장 비인간적이죠. 나는 안보다는 좀 덜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자냐?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에 볼 때 나는 그 아저씨가 죽을 거를 미리 예측한 건 아니지만 나는 예측을 했는데 불구하고도 내비두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보면 인정적인 부분이 아니 제일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해석은 잡서는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안 자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안 자체는 마지막에 우리가 25살입니다 뭐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일말의 부끄러움 자체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말의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해도 얘가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잠시 이런 것 뿐이지 만약에 비탄 일을 또 당한다면 비탄 행동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부끄럽다 느낀 거지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한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반성을 했다면 뭐 할 거야? 돌아가서 시체를 처리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안 끝났죠.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도 결국 인간성 자체를 회복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행복한 결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정도가 들어가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러니까 아니나 아저씨가 갖고 있는 심리를 명확하게는 모르죠. 이게 기출문제 볼 때 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개미 장면이 나와 있는 지문들은 기출문제 보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개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따로 만들 수 있죠. 왜냐면 개미를 내가 피하는 것 자체가 개미한테 뭘 느낀다는 거야? 그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사면을 피한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개미는 사면에 대한 분신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개미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긴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나머지는 좀 모르겠다. 왜냐면 나머지는 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근데 개미들은 기출문제 보면 확연한 게 좀 많아요. 왜냐면 화제장면 자체가 보통은 기출문제 많긴 한데 해당 교과서는 화제장면 자체를 줄거리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들의 빈도는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 정도일 거고. 자, 여기서 질문할 거 있나요? 숙제를 안 한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모르겠어. 준영이 다 알아서 안 하는 거야, 아닌 거야? 241쪽 잠깐만 봐봐. 준혁이 아닌지 확인해봐야지. 준혁아 241쪽에 2번을 봐봐. 2번을 보면 이게 반원론적 관점이 시대나 사회나 문화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답이 5번 나온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얘기해봐. 뭔지 종류로 얘기해봐. 2번에 1 이글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과 어디를 분석한다. 이거는 무슨 관점이야? 근데 저 5번부터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번 보면 되잖아. 1번은 무슨 관점일까요? 글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과 어조는 글 안에서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 관점이지.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고 작품만 갖고 본다 이거잖아. 두 번째, 사내의 말과 행동도 작품 안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지. 그러니까 2번도 절대론적 관점이죠. 똑같이. 3번,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내가 실제로 답사를 해보는 거는 직접 가봐야 되는 거니까 외대적인 거지. 하지만 외대적인 것 중에 이게 작가나 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토의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야? 독자지. 그럼 얘가 표현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보기가 절대적 관점 물어보면 정답은 1번, 2번이 되는 거고 그냥 외재적이면 정답은 3번, 4번, 5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만약에 독자에 관련된 물어보면 답이 4번이 되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보면 이 내재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용어로 만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반영이 되거나 효용이 되거나 표현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벗어나는 것도 지금 이 산지처럼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여기 나온 대로 뭐 시대나 사회나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거고 이게 독자 위주니까 뭐 우리 또는 뭐 나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작가 또는 뭐 시인 또는 뭐 소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여기만이 아니라 문학 전반에 걸쳐서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관점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들어간 게 당연히 반영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대가 빠지면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겠죠. 근데 이번 시험 범위들을 보면 거의 다 시대가 노출되어 있긴 해요. 한 개 파는 것 정도 빼놓고는. 그죠? 요새 이 문제가 잘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기 주고 가면 문제가 쉬워요. 솔직히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없으면 조치면 넘어갈까요? 문제 얼마 되지도 않기는 한데. 교칙문은 어휘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일단 얘는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상황상. 그죠? 지금 잡서너 보거나 그럴 때는 밑에 이제 다 써있고 뭐 한데 이게 시험 문제는 오른쪽에는 어휘 풀이만 갖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따로 그 잡서에 보면 어휘를 따로 붙인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사실 그래서 얘는 미리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시험을 보는 거고. 자, 284쪽에 4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이게 나타나는 형사와 가장 유사한 형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형사가 가장 유사한 형사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사별의 세품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근데 1번, 3번, 4번, 5번은 죽은 자가 없어요, 사실. 근데 2번을 보면 청추 우거진 골짜기에 자는가 아니면 누워있는가? 그러면 골짜기에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미.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있는가? 백골이 묻혀있다는 건 당연히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거예요. 설마 본인이 죽인 건 아니겠죠?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잔자가 권할 사람이 없으니 슬프다. 왜? 나는 혼자 있는데 너는 무덤에 묻혀있고 같이 술 한잔 하지 못하니 안타깝구나. 이런 거니까 이게 사별의 슬픔이죠. 근데 이게 이별하는 대상 자체가 이 사람과 즉 사별한 사람과 사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고는 친구인지 연인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죽은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3번이 안 되는 거는 3번도 그리움은 맞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3번에 보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느님마다 어리석구나. 만중우산에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만 지느님 부른 바람에 왠지 그인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상황이 안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문제가 이런 거야. 정선하고 얘기하고 정서만 따지면 분명히 그리움이 있지만 가장 적절한 형태로 항상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얘까지도 같이 봐야 돼. 정서가 나와도 상황도. 안 그러면 3번도 정답을 해줘야죠. 심지어 5번도 정답을 해줘야죠. 왜? 5번도 보면 산은 옛산이로 돼 물은 예물이 아니로구나. 밤낮 흐르는 물이 있을 것이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간 다음에 오지 않는구나. 그럼 이것도 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답이 3개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보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이란 말이 없어도 가장이란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정답을 굳이 2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그 상황을 보면 어차피 상황까지를 같이 보라는 문제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상황이란 말이 안 나와도 상황도 같이 보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286쪽에 5번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 결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 허용자의 자수를 보면 이 사람 자수한 이유가 나오죠.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수하는 이유는 뭔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 뭐 짜증날 때, 우리도 뭐 짜증날 때 뭔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분노에 뭐 칫솔질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자거나, 뭐 운동하거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마음에 창을 내거나. 금실은실, 청실 따라서 가면 마음속의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는다. 그 마음이 조금 어지러운 게 가라앉는다는 거잖아요. 처음 부는 숲을 정갈한 자갈의 똘에 강변에 이른다. 남양의 뼈 속에 술을 넣고 앉으면 세상의 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왠지 먼 극락정도 가는 길도 보일 것 같다.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죽겠다 이런 뜻 쓴 게 아니에요. 극락정토라는 거 자체가 당연히 저승을 얘기한 거지만 지금 내가 저승을 가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자수를 왜 해? 말이 안 되죠. 그럼 1번에 볼 때 보기는 이 글과 다르게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왜냐면 마음이 세 번째 줄에 가라앉았다고 하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모두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앞에서는 도대체 뭘 관찰하는 거야? 하늘, 함께하는 삶 이런 거 자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보면 지금 4번째 줄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뿔 그 다음 낭의 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이 글은 보기와 다르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면 바늘에 대한 의나가 들어갔는데 자수에는 그런 게 없죠. 일상의 경험이 창작의 길이 다닌다. 누구나 자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안 할 것 뿐이잖아요. 근데 5번에 보면 보기는 이거와 달리 현재 상황에서 고통이나 갈등이 느껴진다. 고통이나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술을 놓는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둘 다 현재 상황에서 고통과 갈등을 느낍니다. 둘 다. 정답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제외하고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시험 전체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진 않지만 지금 그런 거 279쪽에 보면 1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280쪽에 4번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1번은 사실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수필에 대한 특징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학교에서 굳이 정기, 후기, 뭐 교술 관련 특징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했으면 사실 4번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흐름을 읽어준 상황이라면 4번은 나오겠지만 아닐 거면 문제는 1번 정도로 끝내겠죠. 저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소설 갖고 있는 특징이나 또는 이것처럼 수필 나오니까 수필 나온 거의 특징이나 그러면 뭐 수필, 다른 말로 교술관 해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선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건 시험범에 상관없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지금까지 시, 소설, 수필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특징들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 수필 얘기할 때도 어느 정도 개성이 강하다, 자기주관적이다, 자기고백적이다, 경험적이다, 유일하게 사실적이다, 그럼 허구적이지 않다, 형식이 자유롭다. 형식이 자유롭다는 게 형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문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또는 이런 글의 종류로 뭐 일기, 뭐 편지, 이런 것도 뭐 생활문, 수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제목 자체의 조침문 떠나서 유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양반집 여자인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삼촌 자체가 뭐 낙전 다녀와서 뭐 이거 주고 내가 머슴들도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양반인 거 확인이 되죠. 왜냐면 머슴인데 어떻게 내가 머슴을 부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여자의 상황과 연결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렇게 혼자 있고 바느질을 하기 물론 뭐 싫은지 좋은지까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이 바느질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여자 삶의 어떤 힘듦 이런 거 자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면 283쪽에 1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뒤에 284쪽에 5번 같은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조침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5번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도 돼요. 물론 이제 밑줄이 다른 데에서 나오겠지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안 나온다고 쳐도 6번 같은 문제는 어쨌든 나와요. 이것도 밑줄에 보면 유세차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제사문의 특징들이다, 아니면 제사문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휘풀이 제대로 보란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휘풀이와 연결시켜서 그 어휘를 직접적으로 빼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쳐도 5번 같이 문제를 내버리면 이미 어휘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형태가 들어와요.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는 거니까. 뭐가 좀 신경 쓰라는 거죠. 대신 뭐 수시나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286쪽에 잘 봐야 될 게 1번 문제를 보면 기본적 수필을 보면 3회기와 깨우침에 주기한 교문적 글이 맞기는 해요. 일반적인 수필은. 근데 이 글은 제사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늘이 풀어진 거를 애도하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는 딱히 교훈이 있다고 보기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을 물어본다는 건 수필의 특징을 물어본 건데 이 글의 특징을 물어본 건 이 글의 내용 안에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수필의 특징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늘 자체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리고 바늘 벌어진다고 누가 이런 식의 애도문을 씁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그건 이것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글의 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 명확하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도 틀리게 되면 내 등급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그리고 내신 등급은 어쨌든 중요합니다. 내신 등급도 안 나오는데 뭐 수능 등급 나오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보던지 나는 내신은 굉장히 안 되는데 수능은 뭐 한 1등급 때 나온다. 뭐 이러면 내신 벌어도 되겠지만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수능 성적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1명, 2명, 3명? 3명밖에 몰라요. 원래 제가 반이었던 애들만 알겠죠. 나머지는 제 반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모의고사까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N생은 많을 겁니다. 일단. 그리고 몇 개 대학에서 각자 전형들 보고 뭐 수시 완전 포기하기도 힘들고 그렇긴 해요. 왜냐면 내신을 거의 안 보는 수시도 존재하니까요.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도 올해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4분의 1은 내신 안 봤으니까요. 그리고 수원대가 내신을 많이 한다고 2.5 정도 나오는 애가 수원대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애가 수원대 왜 씁니까? 한 3점대 중반 넘어간 애들만 쓰는 거죠. 3.5만 돼도 솔직히는 수원대 안 써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거지.
4.5 나오네 또 안 써요. 왜?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3.8에서 4.0 사이, 3.67에서 4.5 사이에서 이제 고민한 게 나온 겁니다. 그건 이제 대학마다 좀 그러겠죠. 설마 뭐 6등급 나왔는데 뭐 6.뭐 몇 등급인데 내가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로 고민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웃기죠. 그러면 뭐 카이스트 정도 그러면 무슨 자사고나 뭐 이런 애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어차피 버리면 되니까요. 내신은. 내신 안 보낸다는 거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원예고 학교 성적 4.5였는데 중대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걔가 내신 성적이 4.5인 거지 모의고사 3등급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때 전교 10등 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 학교 가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고 그 애년도에 걔네 연고대 60명 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상황이 달라요. 일반고하고 특목고는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없어요. 내신이 만약에 똑같은 4.5라고 해도 가는 대학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좀 쉬었다가 뒤에 그 자체교재 문제 좀만 볼게요. 아, 이거 빠져서 시험을 못 보겠네. 근데 못할 거고 회원근 시만 일단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중간고사 때는 어쨌든 막판까지 공부해갖고 안 되는 거 보내긴 했는데 숙제 안 한 분은 직전 때까지 안 돼 있으면 엄마한테 그날 전화할 겁니다. 도대체 얘가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 제가 문자 보내고 했는데 왜 얘가 숙제 안 낸 겁니까? 어머니 학원비 아깝지 않나요? 그렇지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요. 우리 엄마 같으면 장난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학원에 전화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엄마는 집에 없어. 항상 가게 나가 있고 아침 6시에 나가신단 말이야. 학원에 전화 와도 우리 엄마 전화 못 받아. 내가 가게 번호 일부러 안 남겨놨거든. 이건 농담 삼아 얘기고 전화 오게끔 내가 안 해. 일단 숙제는 나도 뭐 맨날 해갔다 이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해간 적이 더 많으니까 학원에서 굳이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잘. 아니면 내가 남아서 다 하고 가거나. 우리 때는 10시 시간 제한이 없거든. 저번 주에 2학년 한 학교 11시까지 남았다. 내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왜냐면 내가 니네하고 맨 마지막에 했는데 밥 11시까지 어떻게 남겨. 안 남았잖아. 누군가 위에 7층에 남았다. 얘네도 조만간 경고 나오면 되잖아. 준영씨 질문할 거 있나요? 두 사람도 잘 풀었어요. 넌 수요일날 그냥 튀어나와. 넌 죽었어 이제. 네. 아 저희 뭐 나올까 말까 막 넌 그럴 상황이 안 돼. 풀어볼게요. 어디까지 떠나야지 뭐 정치니까. 그 질문할 거 없으면 제가 몇 개 할게요. 일단 하고 나머지 질문하든지. 88번 문제 보세요. 88번에 보면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윗글과 같은 유사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찬영아, 창기파랑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야? 화자의 태도. 찬양이죠. 뭐에 대한 찬양이야?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누구는 기파랑의 사람은 고고함이나 고결함이나 고매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고 창기파랑가가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밑줄을 치고 이 중에 기파랑을 비유한 단어가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 얘기는 우리도 그 문제는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97번 같은 문제나 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91번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나온다고 봐도 돼요. 티어의 한쪽 의미 문제가 빠진 건 불가능하니까요. 88번의 2번을 보면 이것만 유일하게 대상에 대한 찬양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이것도 의지 고결함이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어리석고 섬긴 매화 내가 너를 믿지 않았더니 그리고 여기도 매화에 너라고 했으니까 의라가 일단 들어가는 거죠.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 능히 지켜 두세 등이 피었구나. 그러면 이 피었구나 이건 뭐야? 아 대단하다 감탄한 거예요. 남들은 안 피는데 약속 안 지킬 줄 알았는데 너 지켰어. 이런 의미잖아요. 촛불 가까이 갖고 사용할 때
매화 향기가 내 주변에 떠도는구나. 그러니까 매화가 눈이 있는데도 핀 그 의지나 기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런 것들이 없죠. 그 다음 91번. 달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건데 여기서 달은 누굴 상징하는 거야?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파랑을 갖고 볼 때 2번은 안 되죠. 왜? 화제를 달래준 존재라는 거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는데 다른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기파랑의 얼굴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없어요. 마음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유유자적은 뭐지? 정가영님, 유유자적. 이거 처음 본다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유유자적. 그냥 한가롭게 노린다고. 근데 여기서 기파랑은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건 얘기하지 않죠. 빠지죠. 희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광명의 대사이거나 밝음의 대사이거나 이런 거지 희망을 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시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밑에 있고 다른 위에 있으니까 내가 위에 뭐 하는 거야? 우러러보는 고고한 대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92번 하진 않을 건데 너무 뻔하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두 가지 패턴이에요. 뭐냐면 기파랑을 비유한다라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각자 기파랑을 비유할 때 의미가 91번이나 91번처럼 왼쪽에 나온 것처럼 속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패턴까지 딱 두 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참기파랑 나오게 되고. 왜냐면 그 문제가 제일 문제도 쉽고 쉽긴 하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의 문제니까요. 걔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돼요. 자, 93번 문제 보세요. 93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88번과 문제 똑같죠? 그 4번에 보면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얘기하는가? 굽을 적이라면 눈 속에 푸른 것이냐?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굽긴 했지만 얘는 푸른 모습을 갖고 있고 의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세안고절은 추위 속에서도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것은 대나무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나무의 지도절개 또는 불변성에 대한 찬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찬양 자체가 일단 없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19쪽에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건 이제 기본 베이스 문제이긴 한데 현가하고 좀 섞여 있는 거니까 봐야 될 선지가 있어서 보는 겁니다. 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승려 작품이나 종교적 구원이 느껴져서 차분한 마음이 든다. 그 다음 19체 형식의 산에 가라 정형체의 균재미가 돋보인다. 산에 가란 말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선지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19체 상가 자체는 균재미나 가장 발전됐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균재미란 게 뭔데? 가장 균형미가 있거나 가장 완성된 그런 문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갈로 기판의 원만한 상품을 예찬하며 추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기판한 데서 추모하는 것도 있잖아. 만약에 기판이 죽은 상태라면. 네 번째,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로 감각적 현상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줬죠. 쟁반매가 이렇게 나올 리는 없는데 어쨌든 얘도 19장가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온 거고, 눈은 아까 문제에 보는 것처럼 고련, 그러니까 뭐 실현, 고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정답 1번밖에 없죠. 승려 작품이나 종교적 구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종교적인 구원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종교 얘기도 안 나왔죠. 기본적으로 다 빠지죠. 대상을 추모한다는 거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19차인가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할 거, 반드시 3단 구성입니다. 이 3단 구성이라는 게 근데 시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떨 때는 3, 3, 4일 수도 있고 4, 4일 수도 있고 이러긴 한데 어쨌든 3단 구성을 갖고 있는 거는 특징이에요. 준혁, 19차인가의 또 하나의 특징 뭐가 있을까? 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그렇구나. 내가 맨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 머릿속에선 지우개처럼 다 지워졌구나. 내가 잘못했네. 네 머릿속에 지우개를 만들었으니. 이런 느낌이야.
감탄사. 19장 가면 유일하게 감탄사 나오죠. 그리고 19장 가는 분명히 뭐였어? 이번에 시조 같이 나오니까 시조에 형식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죠? 실제로 만약 그래서 시조다치하고 19체를 보면 이 19체 한가다치하고 시조를 보면 얘도 3단인데 이것도 3장이잖아요. 이 구성에서 형식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탄사 나오는 게 얘 뭐하고 똑같아요? 종장에 첫수다체를 이렇게 세 글자 고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가는 거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형식적인 거죠. 내용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그러니까 형식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후대 국문학자들이 추정해서 쓴 거지, 진짜로 기록을 해서 시조가 19체 한계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다라는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있었으면 교과서에도 그런 기록과 연결된 건 이미 보여줬겠죠. 그죠? 그런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연결되는 이거는 안 나올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98번 문제를 봐보세요. 98번을 보면 마찬가지 문제죠. 그 태도와 윗글과 유사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찬양을 찾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 전부 다 대상을 찬양한 건데 시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시나 지금의 시나 대상을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1번은 안 되는 이유가 달아 높이 올라가서 멀리 비춰주세요. 그러면 달한테 그냥 소원만 비는 거니까 달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얘는 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는 울고 있는 거니까 안 되고. 3번 2월 보름에 높이 켜있는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춰볼 모습이구나. 이거 정규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높이 켜있는 등불 같다는 거는 진짜 등불이 높이 켜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불 같은 존재가 누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비유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인을 비춰줄 사람이야. 그럼 만인을 비춰줄 정도로 높다는 거는 얼굴이 밝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만인이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님의 고고함에 대한 찬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5번 한번 보세요. 5번은 혹시나 몰라서 가끔 나오는 시라서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이구나. 그러면 구름이 여기서 어떤 존재냐면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하늘에 떠서 임시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부태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고 있다. 여기서 광명한 날빛이란 그냥 이렇게 보면 어쨌든 뭐 하는 거야? 구름이 가리는 존재가 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그 당시 시대나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때 광명은 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름은 아까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끔 간신배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한쪽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런 문제고. 그 외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89번에 4번 선지 왜 안 되는지 궁금해요. 85번? 9번. 89번? 89번. 드라마를 만들려고 할 때 시적화된 모습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4번에 달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나오잖아. 그치? 근데 맨 처음에 볼 때 여러 흐느끼며 바라보면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을 따라 떠나던 언저리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달이 떠는 건 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달을 보고 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달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변에 뭐가 나와? 모래에 가는 물 사이에 기랑의 모습이 있는 그런 조약도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그런 데를 걷고 있는 공간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확인될 수 있는데 4번은 달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내가 달빛을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건지 위를 보고 있는 것까지는 조금 명확하지 않죠. 물론 1번 선지가 없으면 4번 선지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96번. 어? 96. 96번? 96번. 자, 다음 밑줄친 시어 중 A와 같은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지금 A는 어차피 실험과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5개 중에 여기서 뭘 찾으면 돼? 실험과 고난 있는 건 찾으면 되죠. 4번이 가장 정답이 아니에요. 왜? 이 눈발은 그냥 내리는 눈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잖아. 딱 봐도. 근데 전형눈은 이게 시의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광야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럼 생각해봐. 눈이 내리면 매화가 향기가 퍼지기가 어렵잖아. 매화가 피기도 어렵고. 그럼 매화의 입장에서 눈은 자기를 억압하는 존재거나 자기를 피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안 나오지. 통상적으로 꽃들은 언제 펴? 그죠? 봄. 봄에 피지. 그리고 언제 져? 겨울. 나 저럴까봐 물어본 거예요. 봄에 폈다 봄에 지잖아. 가끔 애들이 이러더라고. 봄에 피면 언제 져? 가을이요. 근데 겨울은 좀 심하다. 그럼 거의 1년 내내 피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언제 열매 맺어? 가을. 그러네. 아, 그 열매를 맺는데도 꽃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건 좀 자연상이 좀 이상해진데? 아니, 뭐, 그렇지. 요새 뭐 온난화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끔 다큐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다 녹으면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남을까요? 그 다음 거기 있는 애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요새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북극곰이 안 먹던 걸 자꾸 사냥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먹었던 것도 뭐 고래 막 이런 것도 사냥하잖아요. 중요한 건 고래도 놀래도 이게 나한테 왜 와? 이런 서로 안 먹히고 하려는데 되게 뭐 불쌍한데 그런 거 보면 역시 인간이 더 살아야 된다는 건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모기사들 고장났네. 모기사들 많이 고장났어요. 인간 보세요. 다 먹잖아요. 안 먹는 게 없어. 되게 불균형이다. 큰일 났다. 인간 땡땡 돼지하고 똑같아. 모든 걸 먹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심지어 인간은 인간을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안 먹을 뿐이지. 인간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몸이 뭐 고장나거나 병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병 걸린대요. 사람 더러워. 사람 더럽지. 사람 그럼 뭐는 깨끗하겠니? 집에서 키우는 뭐 개는 깨끗하겠니? 집에 있는 고양이는 뭐 참 내가 뭐 샤워 잘해주니까 걔는 깨끗하고 난 더러운데 니네 그러면 뭐 샤워 안 하니? 뭐 한 달에 한 번 하니? 뭐 머리는 뭐 글쩍글쩍 막 간지러울 때 이제 막 하는 거니?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어. 옛날에는 이유가 있어. 물이 없어. 우리 집도 물 겨울에 샤워하려면 끓여야 돼. 나가서 아궁이에다 막 불 지피고 끓이고 막 거기다 샤워하면서 막 통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해야 되니까 이거 샤워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겨울에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 안 했단 말이야. 머리를 막 얼 것 같고. 세면대 없는 데서 씻어봐. 얼마나 불편한데. 야, 세면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씻으면 되잖아.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엄청 불편해.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솔직히 잘 안 닦았어요. 막 머리 막 한 3일에 한 번씩 감고 겨울에는. 그냥 냄새 안 나면 괜찮구나. 이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어. 반에 여자애들이 있으면서 더러운 애들 보면서 막 표정이 안 좋네. 그러니까 안 씻을 수가 없어. 하도 눈초리 막 더러운 식빵 밀어붙고 막.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사니까 더러운 거를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전에는 제 아파트 안 들어가고 무슨 산동네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집에 수도꼭지도 없었어요. 뭐 정말 제가 펌프제대 갖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말도 안 돼 무슨 조선시대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아닐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그 제가 그 얘기 안 했네? 우리나라 처음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연탄 뺐어요 다. 근데 안 믿더라고 저. 실제로 옛날 아파트에 보면 거실 한쪽에 베란다하고 아니 그쪽 베란다 쪽 아니면 그 거실하고 그 부엌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연탄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스 중독되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초창기 아파트들은. 그게 이제 제 기억엔 제가 아파트 처음 산 게 82년인가 3년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 아파트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면 연탄 엄청 많이 팝니다.
이런 얘기를 애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북한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거짓말 이러면 엄마 아빠 30대예요. 제가 볼 때. 40대 초반이거든요. 엄마가 섭대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사랑 안 되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허락 있으면 결혼 가능해요 다. 니네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허락만 하면. 아니 저희 내년부터 하네요. 엄마 아빠가 근데 굳이 허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니네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18살부터 결혼할 수 있어. 어? 조선시대 보세요. 막 10대인데 결혼하고 막 나이 20인데 이미 뭐 애 있고 막 10년 그러잖아요. 애들 되잖아. 아니면 협박사. 저 요즘을 못 사. 반대로 나중에 이럴 수도 있죠. 기왕적인 인재는 사고야. 아니, 나이 60인데 이제 뭐 둘째 낳거나 뭐 그렇잖아요. 진짜 애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이 70이면 얘 초등학교 들어가고 힘든데 애하고 못 놀아주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만들. 아빠가 힘들다 업어주기 힘들다 미안하다 애가 진짜 뼈가 차갑다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비불리. 요새는 제가 볼 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일찍 하거나 아예 그냥 늦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새 나이 40에 애를 낳아도 노산이라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잘.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딱히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냐. 물론 저도 40에 난 건 아니지만 제 친구도 아직 애가 초등학생 안 된 애도 있어요. 되게 늦게 결혼해갖고 거의 나이 40에 다 결혼해갖고 그 정도에 나니까 애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심지어 제 친구 중에 2명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제가 볼 땐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해봤자 이제 50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이때까지 안 한 거는 나이 50이 안 하면 이제 혼자 살아야지. 내 마음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둘 다 행복할 수도 있어. 그지? 요새 가끔 그러는데 돌아오신 분을 찾아. 아니면 남의 애를 네가 품어 살아. 그러면 결혼 가능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윤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죠. 얘 술 먹고 그냥 혼자 살아. 누가 데려가도 넌 민폐야. 왜냐면 남의 딸이나 뭐 남의 아들 데리고 왔는데 뭐 또 버릴 순 없잖아요. 나중에 이거라고. 자, 정석가 넘어가세요, 그러면. 자, 정석가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야? 천문후, 천문고, 분연체, 풀영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풀영고 자체가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의미가 있죠. 보통 풀영고는 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시에서는 맨 마지막에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 얘가 궁중음악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년이죠. 1년 자체가 없으면 주제가 정확하게 임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는 건데 1년이 있기 때문에 수평선들이 기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궁중음악을 흘러갔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설반어가 이 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설경별 보고 이치초처럼 지초초 이렇게 깔아줄 리는 없을 수도 있어도 어쨌든 맨 마지막에 A 부분은 또 뭐예요? 정말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하고 또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89번처럼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문제는 그거죠. 일반적인 민중이 쓴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민중이 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고 기록된 건 한글천재 이후에나 기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원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하나 정확하게 지어진 연대도 모른다. 이게 특징이에요. 천혜마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고려 소교라고 하기도 한다. 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신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문제의 수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89번에 보면 5번에 하자가 처한 부정현실을 거부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 자체가 이걸 거부하는지는 우리가 시의 내용에서 알 수가 없죠. 부정적인 현실은 맞을까? 이별한다면 부정적인 건 맞죠. 하지만 이별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밖에 안 나오죠. 가인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가정한 것 뿐인 거니까 부정의 현실 자체를 완전히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만 판단한다면. 대신 설경별곡은 부정적인 상황이 맞아요. 맨 마지막에 설경별곡 끝날 때 이렇게 나오잖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이다. 즉 님이
배를 타고 혼자 가서 또 다른 꽃을 꺾고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해석이 돼요. 맨 마지막을 보면. 그럼 이건 이별이에요. 근데 이게 정석하고는 안 맞죠. 뭐 섞이는 건 좀 그렇고 20급 쪽에 95번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보고 나머지 건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궁중음악을 향유될 때 임은 임금을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1년 자체를 볼 때 이 임 자체를 보면 이게 궁중음악에 들어갔다는 형태를 본다면 당연히 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뺀다면 그냥 님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송축의 노래로 해석이 가능도하다 이렇게 나온 건 맞지만 만약에 송축을 위한 노래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잘 볼 건 뭐냐면 보조사죠. 보조사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보조사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걔가 가능하냐 걔만 되느냐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 2번 태평성들의 기원하는 1년의 내용은 다른 년들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까지는 맞죠. 하지만 당시 민중들 사이에 유행했던 걸 첨가한 거는 여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되는 거죠.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온 거죠. 세 번째 2연부터 5연의 소재는 밤, 옥, 철로 다르죠. 하지만 세 개는 다 똑같이 피어법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죠. 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서 역설을 보여주고 단어 얘기하는 형태가 같죠. 그러니까 2부터 5는 무슨 구성인 거야? 병렬적 구성. 물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더 흐느끼는 소리가 느낌인가? 그 다음 4번 2연부터 5연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이 현실화되면 비로소 님과 헤어지겠다는 반어절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지영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 6연은 대꾸와 서리를 통해서 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맨 마지막에 결국은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서리법 나오고 세 줄씩 묶으면 문장 구조들이 비슷한 거를 묶어놨으니까 대꾸도 나올 수 있죠. 대꾸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운율을 주거나 내용을 강조하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나머지 건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91번 91번 자,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볼 때 작품 전체 구조를 잘 따르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전체 구조를 갖고 얘기한 건 뭘 얘기한 거냐면 주제면을 얘기한 거죠. 둘 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들이니까 구조를 잘 따르고 있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A는 B에 비해서 행의 반복 자체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A는 B에 비해서. 근데 B를 보면 중간에 뭘 껴요? 위 두형성 다른들이 후렴구를 껴버리죠. 그래서 B가 좀 더 명확성이 떨어지지만 A는 그게 빠졌으니까 이번도 맞는 얘기죠. 세 번째 1번하고 3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로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 4번 A와 달리 B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B에서도 세 번째 줄에 있는 나는은 그 밑에도 두 번째 줄 나는하고 똑같이 이거 다 영혼구죠. 이거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혼구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둘 다 주어를 사용해서 화제를 드러낸 거는 A도 없고 B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A에서 볼 때도 딱히 주어를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4번은 둘 다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후렴구의 비중이 좀 더 많죠. 왜냐면 뒤 두형성 다른들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후렴구예요. 그러니까 후렴구 이렇게 중간중간에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후렴구하고 영구는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통점은 둘 다 올려주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후렴구는 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됐지만 영구는 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후렴구와 영구의 결정 차이점입니다. 자, 또 있나요? 근데 1번은 따르고 있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3번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91번에 3번 A, B는 모두 노래 주제를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이 노래의 주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랑 얘기니까요. 그리고 A하고 B도 보게 되면 둘 다 사랑에 관한 얘기지. 처음에 세 줄은 A에서 볼 때 사랑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고 영원한 사랑을,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B도 마찬가지예요. B를 보면 이렇게 해석되겠죠. 구슬이 아질가도 그냥 여운구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여운구를 집어넣기 때문에 행위 방법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뿐이고, 그 다음 긴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지문애를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석이 조금은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 맥락에서 둘 다 영원한 사랑을 얘기한 건 똑같죠. 그리고 B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비유적인 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까지가 원관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만약에 뒤에 있는 원관념들이 없으면 앞에 있는 구슬이나 바위나 긴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게 구슬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나, 그 다음 바위는 구슬이 깨질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실현을 얘기하는 거고, 긴끈은 실제로 여기서 두 사람이 이어진 끈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랑의 연이나 믿음의 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밑에 있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29쪽에 97번 문제 잠깐만 보세요. 97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1년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다른 년과 내용이 다른 것 같아. 태평성대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죠? 아까 95번 문제 비슷하죠? 그 다음 고려 속인 유클이 조선시대 궁중음악 편입된 과정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아닐까? 자, 이게 어떻게 분명히 한글 천재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궁중음악 평하고 연결되는 거는 조선시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궁중음악에 들어가면서 그냥 남녀간의 사랑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태평성대 기원이나 임에 대한 찬양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궁중음악을 편입됐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야? 공식적인 행사에서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인적인 사랑, 이별 이런 얘기만 쓰겠어? 이런 거 되겠죠? 추정을 해보면 세 번째, 3번 너무 뻔하니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도 아까 설경벽을 보면서 확인했죠? 근데 5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일문 내용이 첨가되거나 바뀌면서,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려서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은 갖고 있죠. 선분들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어도 형적 특징들은 잘 보이고 있어.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분연체도 보이고 후령고도 보이고 선문고도 보이잖아. 다. 그냥 분연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 아니요. 분연체,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심지어 뭐 연장체라는 말도 가끔 쓰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잘 요새는 분연체 아니면 분절체 요거만 쓰니까 같은 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아마 외부하고 섞인 지문이 안 나올 거니까 사실 30쪽, 31쪽은 직접적으로 볼 거는 없을 겁니다. 이건 보기 빼거나 이렇게만 나올 거니까. 이게 만약에 대단한 포인트 앞에 나오는 그런 프롤로그를 연결시키면 당연히 1번 같은 문제, 31쪽 1번 같은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번 중간고사를 보면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앞에 설명에서도 필요한 것만 그냥 시하고 연결된 것만 쭉쭉 읽은 거지 전체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봤자 딱 한 문제예요. 내신 문제에서 어쨌든 한 문제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배점은 생각보다 크고 4점 가까이 움직일 거니까. 시험은 뭐 억울하게 틀리던 잘못 읽어 틀리던 결국은 다 뭐냐면 결국은 실력으로 팔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학은 니네의 추이를 보지 않아요. 아, 얘가 2학년 때까지는 괜찮은 3학년 때는 좀 미끄러지니까 가능성은 계속 보이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알지 않아요. 전체 그냥 몇 점 땅땡 필요한 점수인가 아닌가 이거만 판단하고 움직일 거니까요. 잔인하잖아요. 그 대학은 사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경쟁력 많은 알바? 얘하고 똑같아요. 경쟁력 많은 알바라면 분명히 뭐 할 거야?
많은 사람 달라붙을 거고 원하는 사람을 회사가 뽑겠죠. 대학도 똑같아요. 원하는 점수대 있는 애만 자기가 뽑는 것 뿐이에요. 둘 다 만약에 동일 성적이면 결국 한 명밖에 안 뽑을 거면 누구라도 한 명은 결국 떨어뜨립니다. 두 명 다 붙게 안 해요. 왜? 이건 자격증 시험이 아니니까요. 회사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국어사는 한 명 필요한데 면접을 2명 바빠야 했고 이 2명 다 마음에 든다고 원장님이 2명 다 뽑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야, 진짜 고3 때 이렇게 공부하면 박살난다 니네. 원장님한테. 숙제량이 일단 지금 교재를 제가 편집하고 있긴 하거든요. 고3 거. 그쵸 제가 해야죠. 뭐 할 사람 없으니까. 뭐 설마 사장님이 하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한 주에 모의고사 2개는 무조건 숙제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할 게 2시간 30분 내내 수업 안 할 겁니다. 고3. 왜냐면 한 반에 인원을 좀 많이 집어넣을 거고 고3 한 반에 최소 20명 이상 집어넣을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7층에서만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좀 많은 반은 30명,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반은, 올해에도 많은 반은 거의 40명 이렇게 해서 그냥, 왜냐면 50명짜리, 60명짜리 강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숙제검사 시간 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아예 선택 과목을 책을 사게 해서 수업 시간에 조금씩 풀리면서 공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얽매하고 화작 정해놔야 됩니다, 니네. 나름대로. 이건 우리가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니네들이 결정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 물어봐도 니네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하긴 한데 미적할지 확통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니네 문제 풀기하고 적응시키고 겨울방학 때부터 시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숙제가 보면 모의고사 한 주에 3개 정도 분량은 나갈 거예요. 한 주마다. 이게 근데 겨울방학 정도가 끝나면 좀 더 양이 늘어나요. 고3은 뒤로 갈수록 숙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여름방학 때는 한 주에 모의고사 5개 정도 숙제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갈 겁니다. 상위반. 근데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다. 왜냐면 조금씩 늘어가지 한 번에 갑자기 5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남은 애들은 어차피 내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개 정도 모의고사 푼다 그래도 하루에 국어 시간 1시간 반만 투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조금씩 피치해서 올려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양을 해줘야 되고. 우리만 이 정도 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더 심해요. 저 재수반은 더 많이 시키고요. 실제로. 재수반 거기 상태에서 오답 정리 안 해오면 제가 개쌍욕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갈 생각이 없네, 네가. 네가 없는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냐? 저는 웃으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꺼지라고. 재수반은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도태되니까요. 고3보다 더 절박해야 되는데 절박 안 하면 문제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막 가끔 보면 군대 갔다 온 애들 막 껴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절박감이 약간 다릅니다. 고3하고는. 고3이야 맨날 안 되면 재수하면 되죠. 뭐 이러지만 걔네는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면 삼수하면 되죠. 이거는 힘들어요. 안 되면 군대 갔다 와서 우수하죠. 이거 더 힘들어요. 재수까지는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삼수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뭐 그러면 준영이 뭐 10세에서 서울대 갈 거야? 만약에 10세 서울대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 졸업하면 나이가 35까지 될 텐데. 그죠? 그럼 35살 때 취직이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미. 삼성 같은 경우도 나이 제한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조는 매듭복? 다음복. 네, 다음. 그러면 시조하고 고려가요는 정형시인가요? 정형시죠. 왜냐면 3원고, 4원고를 딱딱딱 그렇게 쓰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그게 정형시란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모든 고전은 다 정형시예요. 하지만 풀 같은 경우는 자유시가 되는 거죠. 왜? 현대시니까요. 그래서 시조 얘기 나올 때 시조 뒤에 현대시가 하나 나오잖아요. 걔도 완벽하게 자유시는 아니에요. 왜? 시조의 기본적인 장애 형태를 따라가니까 일부의 정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좀 다른 얘기지. 형시조는 완벽한 또는 정말 전형적인 전형시 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기본적으로 정형은 맞지만 뭐야? 부분인 거죠. 얘는
전형적인 전형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그런 식의 차이는 미묘하게 나타날 겁니다. 시험 문제 이미 냈어요 다. 모의고사 마지막 거 그 볼 거 50문제 만들어놨는데 니네 시험판에 다 꺼내갖고 그냥 미리미리 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동원고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갖고 니네 거 멈춰있어요. 동원고가 지금 시험법이 40개 들어가서 되게 많아요. 기문학만 40개인데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지문 버스? 기문학 40개 근데 개. 항상 범위가 그래. 범위가 쓱쓱처럼하고 심지어 학교 수업 없고 학교 수업 안 해요. 그냥 발표 수업하고 이게 기출문제 절반이고 나머지는 그냥 특정적인 문제집인데 그 기출문제 전부 다 고3거 기출이라서 문제가 안 쉬워요. 오늘도 아까 애들 보고 포화성비 그 다음 지름의 절대값과 높이의 절대값 포화성비 0.03과 0.02로 형태에서 분자 보면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문제 자체는 쉬운데 막상 말을 이렇게 푸니까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고3 가면 계산형 문제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10년째 다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년치에 3월, 4월, 6월, 9월 쓰는 문제 다 볼 겁니다. 하루에 2개씩 하면 일주일에 2개, 3개씩 하면 그 정도 하죠. 충분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다 해요, 다 해. 우리도 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조 4편부터는 내일 할 거고, 내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침문 간단하게 시험 볼 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공부 좀 해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20문제밖에 안 보니까 간단하죠. 문제 수가. 잠깐만, 이거 껌.